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없다고 호소하셨는데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사실 앓고 나서 거의 한 달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지러면서 심각한 구토를 한다거나 빙글빙글 도는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는 혈관성이나 자, 원장님, 채널명이 정해졌습니다. 뇌 맘대로. 이 직원분들이 센스 있으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네네.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채널명인 것 같아요. 아, 뇌 네. 맘대로. 네. 마음에 듭니다. 수상자 포상은 하셨나요? 아, 네. 그 포상했습니다. 뭐 주셨나요? 그 우리 이사님이 주셨는데, 네. 네, 뭐 커피 상품권을 아마 드린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부연하면 그 뇌 맘대로 저도 되게 좋았던 게 저희가 그 신경계 질환을 보다 보면 뇌라고 하지만 사실 마음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런 중의적인 표현도. 네네. 그 뇌도 포괄하지만 마음도 같이 포괄할 수 있는 저희가 채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도 저도 의미를 좀 두어서 또 선정을 하게 됐네요. 네. 전 미처 몰랐는데, 네. 괜찮네요. 네네. 좋습니다. 자, 네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저와 같이 함께 하실 건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뇌신경계 질환 이야기입니다. 이제 원장님은 뇌에 관련돼서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경기도 안 좋고 스트레스도 많고 뭐 복잡다단하겠죠. 근데 이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두통, 어지럼증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볍게 느끼신 경우가 많지만 방치했을 경우는 실제로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저 뇌신경계 질환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고 어려운데요. 정확히 어떤 병을 포함하는 걸 말합니까? 우리가 신경계를 분류할 때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뇌와 척수를 일컫는 중추신경계, 그리고 팔다리로 가는 말초신경, 자율신경, 이렇게 크게 중추와 말초신경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뇌신경계라고 저희가 명명하는 질환은 좁은 의미에서는 뇌에서 분지된 12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그 12신경에 대한 질환을 얘기할 때도 일컬어지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대뇌, 척수, 그리고 척수에서 분지된 사지의 말초신경, 그 다음에 자율신경, 이런 여러 계통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뇌신경계 질환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네. 들어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생각보다 종류가 많네요. 그러면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뇌신경계 질환에 포함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단순하게 두통, 어지럼증은 증상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뇌에서 분지된 신경계, 그리고 말초신경이나 자율신경까지 포괄된 이런 신경계에서 나타나는 양상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질병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라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병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꼭 사람들은 근데 참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병을 키우는 거잖아요. 네. 하여튼 근처에 병원들 참 많은데 많이 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건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런 뇌신경계 질환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거죠? 보통 우리 암이라든가 뭐 대사질환은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것도 유전적인 요인이 큰가요? 네, 유전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킨슨이나 손해위축증이나 이런 질환은 유전의 경향이 되게 많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유전 외에도 여러 요인이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뇌경색, 뇌출혈 등과 같은 혈관성 질환, 그리고 길랑발해 같은 건 또 염증성 질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거는 이제 기능성 질환이라고 얘기해서 신경계의 기능 장애로 인해서 생긴 질환들도 되게 많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가끔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경험하는데요. 사실 저도 예, 과로해서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을만 하긴 하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고. 근데 이게 골든타임 같은 게 있잖아요. 언제 병원을 가야 할까요? 저희가 일상적으로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다들 뭐 한 번씩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이고 잠깐씩 느꼈다고 무슨 큰 병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두통이 며칠씩 계속 지속된다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통이 있을 때 타이레놀이라든지 가벼운 뭔가 응급처치를 받았는데도 낫지 않다면 그때는 병원을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레놀. 저는 타이레놀 먹고 괜찮아져서 병원을 사실 안 갔는데 귀찮아서 안 갔거든요. 근데 약을 먹어도 호전이 없다. 반드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특징적인 증상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두통 같은 경우는 단순히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 팔다리 무력감이나 의식이 뭔가 혼미해지거나 말이 꼬인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는 저희가 혈관성 질환의 징조일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증증도 단순히 현기증처럼 앉았다 일할 때 어지럽다거나 핑 도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어지르면서 심각한 구토를 한다거나 빙글빙글 도는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는 혈관성이나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단순 증상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나타났을 경우는 저희가 병원에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근데 이 뇌신경계 질환 같은 건 갑자기 오는 건가요? 아니면 전조 증상이 있으면 미리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두통과 어증증을 예로 들었을 때 단순히 머리만 잠깐 아픈 게 아니고 두통이 있으면서 순차적으로 팔다리가 힘이 무력해지든 의식이 약간 혼미해지든 혈압이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 경우에는 혈관성 질환이나 신경계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증증을 예로 들 때는 빙글빙글 도는 증상이 생겼을 때는 뇌의 문제가 아니고 전정기관, 쉽게 해서 이석증과 같은 증상의 징조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증증이 있으면서 심각한 구토가 동반되면서 혈압의 병동까지 있을 때는 혈관계 질환의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증상이 보일 때는 시간을 끌거나 뭐 다음날 병원 가야지를 생각할 게 아니고 바로 먼저 방문할 수 의료기관을 가서 빨리 확인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00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참으면 진짜 더 큰 병이 됩니다. 이건 여담인데 저희 이제 고모 할아버님께서 이게 이제 뇌졸중이 오셨는데 참으셨다가 진짜 돌아가셨거든요. 아, 네네. 참 인내심도 많으셔. 안타까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제 고모님도 사실 바로 몇 년 전에 코로나 시국이었어요. 네네. 그 사실 코로나 때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분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때 응급실도 못 가고 병원에 못 가면서 시기를 놓친 분이 되게 많죠. 제 고모님도 바로 2021년도에 팔다리가 갑자기 힘이 없다고 호소하셨는데 그냥 가족분들은 뭐 좀 며칠 지켜보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이미 뇌경색이 크게 오셨고 그때는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사실 앓고 나서 거의 한 달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조카로서 뒤늦게 알았지만 참 코로나의 그 시기에 정말 아마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되게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 안타깝네요. 자, 뭐 반복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니까 제가 또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어지럼증이 있으면 대부분 빈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뇌신경 문제일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증증이 있을 때 빈혈이나 저혈압을 되게 의심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은 혈압은 정상이고 빈혈 수치도 정상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뭐 철분 부족이나 혈압의 문제로 인한 어증증은 아니고 뇌혈류 장애로 인한 어증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혈류 장애를 생기는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를 해야지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통 양방에서는 MRI나 CT를 찍고 약을 처방하는데 한의학에서는 보통 어떻게 치료를 하죠? 일단은 뇌혈류 순환 장애의 원인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로 가는 혈관은 심장에서 목을 통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때문에 경추의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경추의 문제, 쉽게 말해서 일자목이 있다거나 거북목이 있다거나 역시자가 있다거나 경추에 부정열이 있을 경우에 이걸로 인해서 뇌혈류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추 옆에는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과항진됐을 때는 뇌로 가는 혈관이 일시적으로 더 좁아지거나 혈류 속도의 변화를 일으켜서 두통, 어증증이나 머리가 무거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소화계 질환으로도 뇌혈류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화계 질환은 요새는 뇌장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의 생태계, 소화기관의 상태가 결국 뇌혈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 각각 세 가지 경우는 치료 방법이 좀 다릅니다. 경추에 문제 있을 경우는 한방에서는 침이라든지 추나나 경추의 정렬을 좋아지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감신경의 문제, 교감신 과항진의 문제 있을 때는 침치료 말고도 한약이라든지 뇌로 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리치료적인 방법을 치료할 수 있고요. 마지막 소화계의 문제는 한방에 뜸치료라든지 한약 등의 치료로 소화계의 기능을 좋아지게 하면서 뇌 혈류 순환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역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계속 땀이 나시죠? 네. 유튜버의 길은 험난합니다. 네. 어쨌든 자, 오늘 원장님과 함께 뇌신경계 질환의 개요를 알아봤는데요. 자, 이게 일상에서 가볍게 넘겼던 증상이 사실은 뇌 건강의 적신호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충격적이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구독자분들도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